2001년 대구의 하늘은 마치 8년 전 그날처럼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25살의 이서연에게 시간은 1993년에 멈춰 있었다. 그녀의 삶은 아버지, 존경받던 은행 지점장 이진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이후로 흑백 필름처럼 단조롭게 흘러갔다.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세상은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미스터리 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실종이라는 끝없는 기다림과 희망 고문 속에서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 그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 그녀의 모든 것을 짓눌렀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였다. 17살 생일날 서툰 솜씨로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과 함께 수줍게 내밀던 작은 선물 상자를 서연은 잊을 수 없었다. 우리 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해. 그 목소리, 그 눈빛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헌신적이었고 동료들에게는 신망이 두터웠으며 세상의 어떤 어둠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빛나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고 그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 완벽했던 기억이 있기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더욱 현실감 없는 악몽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그 기억의 파편들을 붙들고 위태로운 현재를 견뎌내고 있었다. 하지만 1993년의 어느 가을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인사를 하고 출근했던 아버지는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초조한 기다림은 곧 불안으로, 불안은 공포로 변해갔다. 경찰의 방문, 어머니의 침묵 속 오열, 그리고 집안을 가득 메운 차가운 공기는 17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현실이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연일 그의 실종 사건을 다루었지만 그 어떤 유의미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세상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날 이후 서연의 집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리움과 슬픔의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사건은 희미해져 갔다. 단순 가출, 채무 관계, 심지어는 내연녀와의 도피라는 흉흉한 소문들만이 상처 위에 소금처럼 뿌려졌다. 경찰의 수사는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고 남은 가족들은 실종자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살아가야 했다. 실종이라는 단어는 죽음보다 잔인했다. 그것은 끝을 맺지 못한 이야기였고 닫히지 않는 문이었으며 매일 밤 꿈속에서 아버지를 찾아 헤매게 만드는 영원한 형벌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하며 독하게 성장했다. 그리고 8년이 흐른 2001년의 어느 비 오는 오후 서연은 우편함에 꽂힌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거래하던 은행에서 온 이제는 존재조차 희미해진 계좌의 거래 내역서였다. 또 광고 우편이겠지. 무심코 봉투를 뜯어보려던 그녀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아버지의 이름 이진우. 그 세 글자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아픔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그것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굳이 덧난 상처를 헤집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편지를 집 안으로 가져왔다. 거래 내역서를 펼쳐든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휴면 상태로 8년간 단 한 번의 거래도 없었던 아버지의 계좌에 바로 어제 날짜로 입금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금액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했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었다. 어떻게 8년 동안 사라졌던 사람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날짜와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은행의 착오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보낸 8년간의 침묵을 깨는 메시지일까?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까? 그래서 이 돈을 보낸 걸까? 하지만 그토록 가족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8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범인이 보낸 것일까? 조롱이나 경고의 의미로? 아니면 그저 우연히 발생한 해프닝일 뿐일까? 서연은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지난 8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 그리움, 분노, 원망,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몰려왔다. 그녀는 이 작은 단서가 자신의 삶을 또 한 번 송두리째 흔들 것임을 직감했다. 이 작은 입금 내역 하나가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두드리는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서연에게 이것은 단순한 은행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온 속삭임이었고 잊혀진 비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그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실종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향한 외롭고도 위험한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굳은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통장이 발급된 은행으로 향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은행의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는 직원들의 태도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8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래된 휴면 계좌의 소액 입금 내역은 그저 시스템 오류나 흔한 착오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상황의 이상함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는 기계적인 응대와 규정의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거대한 무력감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행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서연은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의 미제 사건으로 종결된 서류 뭉치를 먼지 속에서 겨우 찾아낸 젊은 형사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다. 증거도 용의자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을 단지 몇만 원의 입금 내역만으로 재수사해달라는 그녀의 요청은 비현실적인 억지처럼 취급받았다. 보호자분께서 스스로 떠나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무심한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상은 그녀의 아픔에 무관심했고 진실을 향한 길은 처음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바로 8년 전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박 형사였다. 그는 비록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유일하게 가족의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그가 몇 년 전 퇴직했고 지금은 도시 외곽에서 작은 낚시터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서연은 주저없이 차를 몰아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 도시를 가로질렀다. 어쩌면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을 품고서 한적한 저수지에 위치한 낚시터에서 만난 박 형사는 세월의 무게를 정통으로 맞은 듯 늙고 지쳐 보였다. 날카롭던 형사의 눈빛은 무뎌졌고 의욕 넘치던 목소리는 세상사에 무관심한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8년 전의 사건을 다시 꺼내는 서연에게 그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건은 자신의 형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자 패배의 상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잊고 사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냉정한 말로 서연을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에요. 이건 메시지예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 박 형사의 무심했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래 내역서를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8년 만에 나타난 유일한 흔적, 그것도 1990년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시대의 기묘한 단서였다. 그의 잠자고 있던 형사의 본능이 아주 조금씩 녹슨 기계가 삐걱거리듯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 기이한 현상은 그의 풀리지 않은 숙제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박 형사는 마지못해 서연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현직에 있는 후배에게 부탁해 입금 거래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입금은 누군가가 최근에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려 8년 전 아버지가 실종되기 바로 며칠 전에 설정된 자동 예약 이체였다. 마치 자신이 미래의 어느 날 이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사실은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서연과 박 형사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아버지 이진우는 자신의 실종을 미리 예견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왜 가족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을까? 이 자동 이체는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한 신호였을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확실한 것은 아버지의 실종이 단순한 외부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었다. 그들은 이제 안개 속에 가려진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쫓아 1993년의 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만 했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두 사람은 이진우가 근무했던 은행 지점을 다시 찾아갔다. 8년의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몇몇 오래된 동료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이진우를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지점장이자 좋은 동료로 기억했다. 그의 실종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당시 은행 내부에서도 여러 소문이 무성했다라고 털어놓았다. 특히 그들은 이진우와 막역한 사이였던 한 사람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진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으며 사건 이후 누구보다 서연의 가족을 걱정해 주었던 김민준이었다. 김민준, 그 이름은 서연에게도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도 명절마다 찾아와 가족을 위로해 주었고 서연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아저씨였다. 아버지가 남긴 빚 문제의 일부를 묵묵히 해결해 주기도 했다. 그는 현재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박 형사와 서연은 그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어쩌면 그라면 아버지가 실종 직전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에 위치한 김민준의 사무실은 그의 성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불구하고 서연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그는 8년 전 그날을 회상하며 이진우가 얼마나 좋은 친구이자 훌륭한 가장이었는지를 애틋하게 이야기했다. 실종 며칠 전에도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이야기했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의 말과 행동 어디에서도 의심스러운 구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늦게나마 사건을 다시 파헤치려는 서연을 격려하며 자신이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김민준의 완벽해 보이는 증언 속에서 노련한 박 형사는 무언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지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 과거를 회상하던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이질감이었다. 또한 그가 설명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너무나 사소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부분이었지만 박 형사의 예리한 감각은 그 작은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겉으로는 김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조용히 싹 틔우고 있었다. 김민준과의 만남 이후 조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에게서 얻은 정보는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서연은 지쳐갔다. 희망이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때 박 형사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은행원 이진우가 아니라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이진우의 삶을 들여다봐야 해. 그의 말에 서연은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아버지의 서재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서재는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8년 전 달력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하게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서연은 애써 슬픔을 억누르며 아버지의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책들, 만년필, 그리고 빛바랜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한참을 그렇게 추억에 잠겨 있던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안쪽에서 이상한 돌출부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어내자 그곳에는 수첩 크기의 낡고 작은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장부를 펼친 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존경받는 은행 지점장이었던 아버지는 사실 거액의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었고 투자 실패로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 장부에는 절박한 심정이 담긴 글씨체로 돈을 갚기 위해 발버둥 쳤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연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깊은 절망의 늪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느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들고 어머니에게 향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어머니는 장부에 적힌 내용을 보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서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아내에게는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당신은 아이들만 생각해 라는 말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었다.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8년간 홀로 고통스러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비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마지막 방법뿐이다. 신뢰하는 파트너 KMJ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 시작한다. KMJ, 그 이니셜이 가리키는 사람은 단 한 명, 김민준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실종은 단순한 잠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두 남자가 은행 돈을 횡령하여 함께 도망치기로 계획한 위험하고 무모한 범죄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그저 비극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범죄의 공모자였다. 그녀가 그토록 되찾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명예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김민주는 왜 혼자 남았을까? 계획은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서연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민준이라는 것을. 이제 서연의 추적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날의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어두운 비밀을 마주하고 그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죄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지만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박 형사와 서연은 김민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1993년 당시 그의 재정 상황 역시 이진우 못지않게 최악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파산 직전의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서연에게 이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은 친구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며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었다. 그의 위선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탐욕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김민준의 압박도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섬뜩한 침묵만이 흘렀다. 또 다른 날에는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도둑 맞은 물건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서재가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이것이 김민준의 짓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상대는 8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숨겨온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이제 과거를 파헤치는 게 아니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라고. 그의 말처럼 사건은 이제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 서연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게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설 수 없었다. 두려움보다 진실을 향한 갈망이 더 컸기 때문이다. 모든 정황과 증거는 단 한 사람, 김민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친구의 가면을 쓴 채 아버지의 죽음 위에 자신의 성공을 쌓아 올린 악마였을지도 모른다. 이제 서연에게 남은 것은 그를 직접 마주하고 그의 입에서 8년 전의 진실을 듣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김민준을 만나기 전 서연과 박 형사에게는 그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박 형사는 밤낮으로 1993년 당시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그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그는 김민준이 아버지의 실종 직후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구 외곽의 한적한 곳에 개인 창고를 임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임대료가 자동 이체되고 있던 그 비밀스러운 공간,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두 사람은 직감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쥔 서연은 김민준을 마주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박 형사에게서 건네받은 초소형 녹음기를 옷깃에 숨긴 채 마지막으로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중요한 물건을 발견했었는데 아저씨와 상의하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민준은 흔쾌히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서연의 심장은 불안과 분노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화려한 성공의 상징인 그 사무실은 이제 그녀에게 아버지의 피와 눈물로 지어진 괴물의 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결전의 장소로 들어섰다. 김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우리 서연이 무슨 일인데 얼굴이 이렇게 심각해? 아버님 유품이라도 찾았어?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서연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준비해온 아버지의 비밀 장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장부 마지막에 적힌 KMJ와의 마지막 계획,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저씨? 그 순간 김민준의 얼굴에서 온화했던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김민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노련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실 네 아버지는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나는 친구로서 그를 말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지. 그는 모든 것을 이진우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몰아가며 자신은 단지 친구의 폭주를 막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려온 비극적인 인물인 척 연기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어냈다. 거짓말 마세요. 아저씨도 파산 직전이었잖아요. 이건 두 사람이 함께 꾸민 일이었어요. 김민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증거가 없다고 믿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바로 그때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1993년 10월 28일 아버지께서 실종된 바로 다음 날 가짜 이름으로 대구 외곽의 창고를 빌리셨더군요. 그곳에 무엇을 숨기셨나요? 그 말에 김민준의 모든 평정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 창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이 공포와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궁지에 몰린 김민준의 입에서 마침내 8년간 감춰져 왔던 추악한 진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친절한 아저씨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에 찌든 괴물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이진우와 함께 은행 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는 처음부터 동업자란 없었다. 그는 모든 돈을 독차지할 생각이었고 이진우는 그저 이용하고 버릴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을 연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완전 범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분노와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래, 내가 죽였어. 그 돈은 전부 내 것이었어야 했으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이진우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그 창고에 유기한 후 모든 돈을 가로채 혼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심지어 서연을 비웃으며 마지막 진실을 폭로했다. 네가 받은 그 돈 뭔지 알아? 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바라기였지. 혹시나 자기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8년 후에 너한테 보내도록 설정해둔 거야. 바보 같기는. 그게 결국 자기 딸의 손에 나를 잡히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의 소름 끼치는 고백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박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김민준의 얼굴은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손에 들린 모든 것을 기록한 녹음기에 멎었다. 8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믿었던 그의 범죄는 그가 가장 어리석다고 비웃었던 친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그의 딸이 벌인 외로운 사투 끝에 마침내 그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